입금을 먼저 받길 바라거든요. 이제 매도 전. 네.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다 보면 그 전에 이거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 입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실무적으로 진짜 많이 펼쳐져요. 웬만하면 약정서만 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까지. 제대로 계약금까지. 네, 계약금 입금 확인 꼭 할 겁니다. 100% 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와 계약금을 5월 9일 전에 확실하게. 네, 입금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리치 대표님이시죠. 이장원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2026년 세금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어제 밤에 막 갑자기 뭐 유튜버랑 뭐 세무사들 뭐 세무조사했다고 네. 기사가 막 떠가지고 밤 사이에 막 사람들이 막 누구냐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네. 아니었다는 거. 저도 안부 전화 받고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뭐가 막 댓글이 달리게 뭐지 해서 봤더니 세무조사 당했다면서요 해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어제 급하게 올렸는데 사실 뭐 이제 뭐 세무조사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사실 지금 부동산 얘기 중에서 세금이 완전 지금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어찌 그렇죠. 보면. 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걸 이제 일시적으로만 잠깐 좀 풀어주겠다. 뭐 이런 맞아요.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세무사님이 오늘 좀 네. 편안하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9일까지 뭐 계약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 뭐 잔금이냐, 뭐 이걸로도 이제 복잡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원래 잔금일 기준이죠. 잔금일 기준이었는데 이제 너무 기간이 얼마 없으니 정부가 이제 2월 12일 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이거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쓰면 네. 약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기간 동안에 이제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좀 기간 봐줄게.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우선 좀 쉽지가 않다. 어.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 처리가 이제 14일 정도 걸리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실무에서 많이 해보니까 진짜 빠른 시군구청은 뭐 3, 4일이면 해줍니다. 요즘. 진짜 네. 속도 빨리 처리해 주시니까 그래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또 3, 4일 만에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그럼 큰일 5월 나죠. 10일에 나오면 맞아요. 그거 완전 큰일이에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진짜 웬만하면 4월 중순이나 말에는 그래도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네, 맞습니다. 넉넉하게는 한 3주 얘기하던데요. 맞아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월 중말. 항상 이 데드라인 걸리면 이제 그 시군구청에서 이제 고생을 좀 해주시죠. 야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주니까, 웬만하면. 처리를 좀 해주시니까 그게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도 웬만하면 이번에 다주택자분들이 어차피 지금 일반과세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도가 바뀌어도 어차피 계속 일반과세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팔 거라면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계약서를 쓰는 건지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 건지 이거 가지고도 또 싸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이제 유동적 무효니까 네. 그 전에 이거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 입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실무적으로 진짜 많이 펼쳐져요. 물론 이제 대표님도 네. 아시겠지만 입금을 먼저 받길 바라거든요. 이제 매도 전. 무조건.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다 보면 그 먼저 돈을 입금 받아버리면 이거 아니다 취소다 다시 돌려주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해라라고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 알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저 한참 있다가 다시 연락 와서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관련된 이 조사를 실거래가 조사도 하지만 국세청에서 결국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보면서 계약금 입금됐고 이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잠깐만 계약금 입금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으셨네요. 유관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통보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게 박살나면 모든 게 다 박살나 버리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게 약간 염려돼요. 이게 근데 약정금 뭐 계약조로 해서 뭐 일부 받고 나중에 계약금으로 뭐 가름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쓰는데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할 거면. 그래서 웬만하면 약정서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금은 가계약서는
쓰겠지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고 그다음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까지 제대로 계약금까지. 계약금 입금 확인 꼭 할 겁니다. 100% 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와 계약금을 5월 9일 전에 확실하게 네, 입금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면 어쨌든 양도세는 중간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도자는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매수자는 그러면 신경 쓸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주택자 거니까 산다. 이건 아니고 또 조건이 있잖아요. 뭐 맞아요.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4개월 정도 기간이니까 그 전에 뭐 잔금 치러야 되고 그 외에 새로 설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토지거래하고 새로 설정된 데는 6개월 내에 잔금 치르는 건데 네. 핵심은 결국 세입자 껴있냐 안 껴있냐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 껴있고 뭐 그런 경우에 다주택자 판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만 사실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은 이제 무주택자만 취득하는 게 아니 무주택자만 취득할 수 있다라는 조건 같은데 다른 지역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뭐 취득할 수 있다 이런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약간 혼선이 계속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 발표에서는 네, 무주택자가. 무주택자만 사라 이렇게 돼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4개월과 6개월만 그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세입자 껴 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이 그때만 들어가거든요.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했었을 때 무주택자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그것들을 혼선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이 있으시죠. 복잡하네요 이게 또. 네, 맞아요. 다주택자인데 토호재 팔 때랑 또 그냥 1주택자가 토호재 팔 때랑 뭐 이게 또 막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잘 알아보고 하시다가 네.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본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다주택자의 분양권이랑 입주권 들어가냐? 그럼 분양권 입주권 들어간다고 말을 했다. 보도 자료에는 한 글자도 없는데요. 한 글자도 없다. 근데 그게 딕션으로 말은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개념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주택으로 본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권리 2개 있고 집 하나 있는데 이 맞습니다. 집 하나일 때도 다주택자 물건으로 취급한다.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아니 그럼 오피스텔을 왜 말을 안 해주지? 오피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없어요. 오피스텔 없어요? 네, 제가 아직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 양도소득세니까 네. 분명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카운팅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걸 팔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느냐 세입자 끼인 걸로 2년간 연결해 주는 걸로 네. 근데 뭐 그걸로- 어차피 토호재랑 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음. 오피스텔은? 맞죠. 근데 네.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으로 하나 껴있고 다른 주택을 팔 거예요. 그러네. 아니 너무 복잡하다.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이거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야. 왜냐면 설 연휴가 그 다음에 막 껴버리니까. 네. 이것도 아마 뭐 시간이- 추가적으로 뭐 나오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뭐 어쨌든 이거 너무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막 복잡하니까 우선은 뭐 팔려고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하여간에 5월 9일 전에만 그냥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만 받으면 뭐 어쨌든 고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을 팔든 뭘 팔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자는 가능하면 무주택자인 분만 사는 게 좋겠네요. 네, 어느 괜히 여기서 조건에서는 네,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대출 자체가 또 어차피 대출 규제도 분명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무주택일 때도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봐줄까? 그- 그게 정말.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 오피스텔로 시작하면서 이제 월세 수입 벌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할 텐데 그걸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그러면 주택수 하나가 카운팅돼서 당신은 무주택자 아니까 안 된다. 요거 정립을 이제 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약에서는 무주택자인데 또 집 살 때는 또 유주택자로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주택 취급하지 않을까요? 양도소득세니까 거의 100% 사실은 취급할 것 같아요. 만약 기준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질 네.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네, 왜냐면 결국은 다 중과세냐 아니냐 여부니까. 근데 이제 계약 거래 자체는 또 그렇죠. 네. 이거는 또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라서 이게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양도세랑 상관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복잡하네. 뒤늦게 보니까 조건 위반이다 그러면 갑자기 매도자에게 중과세가 그럼 나오는 건가?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그럴 수도 얘기가. 있겠네. 네.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관은 없는 건데. 네.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무주택자한테 팔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주택자한테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당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게 계약이 될 무효되는 것 건가요? 같아요. 네,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거지 계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나?
계약무효가 아니라 그냥 중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5월 9일 전에 팔았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라는 판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집에 주소만 뒀었는데 어머님이 주택이 한 채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나 무주택자인가? 세대를 또 같이 합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사님들이 물론 다 알고 이제 이 정리를 해줄 것이냐 여부인데 야, 이게 약간 사고 많이 세법의 나겠다. 용역이네.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 2017년도부터 중과세 때 해석의 여지가 많았을 때 피해 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정말 이제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세금을 경험해 본 거로선 갑자기 중과세 맞아버리면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야, 거기다 이게 또 바로 안 나오고 또 몇 년 있다 나올 몇 년 있다 거잖아요. 나와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니까 요건이 위배됐으니 당신은 다주택자 상황에서 5월 9일 이후에 잔금 치렀으니까 중과세다. 상당히 요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매도자는 무조건 그냥 뭐 팔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매수자가 진짜 명의가 아무것도 없는지 깨끗한 무주택자인지를 혹시나 엄마네 집에서 세대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야 되나요? 근데 정말 제가 이런 유사 사례로 중과세 맞은 적이 배우자가 몰래 투자한 거예요. 오피스텔에. 그런 것도 있겠죠. 주택수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시행령에 이제 문구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온 대책으로는 해석해서 말씀드리지만 법 문구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법으로 이제 바뀐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게 매수자도 결국에는 5월 9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잔금 치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거고. 아주 어렵지 않을까 진짜. 그렇구나.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월 9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어쨌든 5월 9일 전에 잔금을 치렀어도 어차피 토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실거주까지 마치면서 공시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네. 쉽지 않죠. 어차피 안 되는 거네. 세입자 껴있으면 불가능하고. 불안하면 그럼 세입자 또 내보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처럼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로 팔아야지 서로 이제 깔끔한 거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거꾸로 세무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3월에 바뀌면 그때 보고 다시 결정하자. 계약서를 지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토제만 해도 어차피 딱 기간이 이제 막 설 연휴 끝났고 하니까 토제까지만 우선 진행하시고 계약서 쓰기 전에 그 특약 문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인 걸 감안하고 뭐 이렇게 팔았다 이러게 돼야 되는 건데. 특약에 무주택자임을 뭐 이렇게 뭐 증명하고 뭐 어길 경우에는 뭐 책임진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도 그걸 봐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요건이 위배 되셨네요. 그래서 중과세 갑자기 맞아버리면 이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처분 조건부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1주택자인데 저 뭐 5월 뭐 언제까지 잔금 치러가지고 빨리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할게요. 이런 거는 또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토제 제가 알기로 신청 날짜에 무주택자야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빨리 팔아버리던가 매수자가 팔고 계약서를 쓰던가 그런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분들도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괜히 이러다가 내가 무주택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면 어쨌든 이게 또 나중에 뭐 소송 같은 걸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특약 문구에 그거 쓸 것 같아요.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혹시나 법의 해석에 의해서 중과받으면 그 세금 차액에 대해서는 내라. 근데 양도소득세법에 그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매수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게 양도가액에 얹어져서 다시 세금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복잡하겠다. 저 이거 보면서 조건부 테러를 열어준 것 같기는 한데 야 저 조건을 맞춰가면서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님도 미칠 노릇일 것 같고 매도자도 불안할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무주택자다 뭐 유주택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오피스텔도 막 껴있고 하니까 입주권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오피스텔 100%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매수자가 기치 못한 세대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판별 못하면 그렇다고 매수자 보고 세금 공부하세요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쉽지 않겠다. 그러면 어쨌든 특약으로 어떻게든 뭐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이 이제 뭐 3개월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또 따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조건 근데 이제 체크는 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와 진짜 뭔가 추후에 이제 엄청나게 해석에 논란이 생기겠구나. 네. 실무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와, 그럼 매수자 갑자기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모든 분들은 매수자 당연히 무주택자라는 걸 가정하고 팔겠지만 아니 그거는 그 사람 말이고 그 사람 말이죠. 진짜 매수자 말이고 갑자기 아니면 매도자가 뒤집어 쓰는 조건이 그러네요. 그 중개사분들도 꼭 그 매수자의 좀 이렇게 주택수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좀 체크를 좀 해달라.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제가 봤을 때 매수자가? 네, 분명 카운팅 될 거예요. 매수자. 카운팅을 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해석이 나와봐야 그러니까 매도자는 주택수에서 파는 사람이니까 그쪽 카운팅으로 하는데 매수자는 분양권이랑 입주권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린다는 건 그럼 지금은 우선 허가만 넣어놓는 정도. 네. 그럼 허가가 나온 거랑 이 세금이랑은 또 별개잖아요. 완전 또 다른 얘기죠. 허가가 나왔다고 해도 뭐 나중에 이제 뭐 국세청에서 부인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별개니까. 별개니까. 어쨌든 뭐 허가 받는데 그래도 뭐 한 1, 2주 정도 이상은 걸리니까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행령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좀 가르마가 타질 것 같다. 그 요즘에 그 이런 다주택자 매물들 때문에 좀 급매가 나온다. 뭐 5월 9일 전에 좀 팔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도 많이 돌고 실제로 뭐 급매가 거래됐다 얘기들도 많은데 뭐 상담도 하시니까 실제 그 다주택자 분들이 좀 매물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추세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아 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이번 참 아니면 어차피 못 팔 것 같다. 네. 근데 무작정 그게 보유세 걱정 때문에 못 판다 이건 아니세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거래가 활발할 때 차라리 내놓자. 이럴 때 팔자. 이럴 때 한번 팔자. 네. 유동성 확보하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보유세가 좀 걱정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3년치 보유세 계산 한번 해봐라. 네. 어쨌든 이제 3년이라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냥 공동주택 가격 매년 한 7%씩 오른다 가정하고 그냥 3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혹시나 은퇴자다 그러면 은퇴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수익으로 이걸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해보시죠. 뭐 한 채를 뭐 정리하시던가 말던가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 네. 결국은 수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감으로 뭐 예전처럼 뭐 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 네. 주택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고 보유세는 예전에 세율 구간이 그대로니까 네. 요걸 좀 계산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래가 어쨌든 뭐 된다고 치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어쨌든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서도 이런 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때랑도 좀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매물 잠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압도적으로 잠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팔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아예 팔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아예 팔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증여. 뭐 이쪽으로. 증여로 간다 네. 차라리.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증여랑 지금 증여 패턴이 달라진 이유가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녀가 받을 수가 없어요. 수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세금이 증여세랑 뭐 증여취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예전이야 뭐 10억 정도니까 어떻게든 아둥바둥 받았는데 요즘 뭐 30억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네. 그거를 또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면 또 그거 증여세가 또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붙잖아요. 네. 계속 붙으니까 세금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네, 그래서 있을 것 한 채는 같네요.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다주택자니까 요건 지켰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자 요건까지 봐야 되고 세입자 기간도 봐야 되고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냥 3월 한 초중순쯤에 그냥 빨리 계약서 쓰고 그냥 좀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괜히 이게 끝까지 갔다가 차라리 괜히 여기서 깔끔하게. 사고 터지면 한 억 단위 이상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금액대가. 100% 이제 일반 세율의 2배에서 3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도 큰데 엄청 크죠. 네. 그렇다고 뭐 미래 시점에 떨어진 가격으로 세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판 시점으로 어차피 그 가액으로 그렇죠. 계산하게 되니까 그러면 가산세 같은 것도 막 붙을까요? 붙죠. 아 무조건. 네. 어쨌든 너희 실수로 이제 세금이 부과된 거니까 더 내는 거야? 너희 실수란 표현이 이제 미칠 노릇이긴 한데 진짜 그렇구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주택 세금이 바뀌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복잡한 것도 있고 그
회색지대가 항상 있잖아요. 네, 맞아요. 회색지대. 근데 그거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고. 포도 자료에 좀 명확하게 나오면 좀 더 좋을 텐데 분양권이랑 입주권도 사실은 이번에 나온 2월 10일 보도 자료에 한 글자도 없었어요. 네. 근데 보자마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어떻게 할 건데 한 글자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담만 해도 지금 네. 그러니까 제 밑에 세무사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대표님 전화 하나 끊고 나오면 부재중 전화가 3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지금 예, 많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 내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는 꼭 좀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무 상담 받는 걸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까워서요. 근데 이게 몇 년 뒤에 가산세 붙어서 날라오면요. 이게 몇 천만 원, 네. 몇 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거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매도자 관점으로만 세금 강의나 뭐 상담을 했었는데 요즘 매수자 당일 상담문이 엄청 많고요. 본인 무주택자인지 판단하는 거 분명 생길 것 같고 세입자. 네. 내가 무슨 세금을 알아야 돼? 뭐 이러는데 이 정책을 알아야 왜냐면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전세 이미 경기도권까지 거의 전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월세 가격은 당연히 평균적으로 한 150까지 올라갈 거고 그럼 세입자분들은 나는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냐 그 중에 또 이런 세입자 많으시잖아요. 주택 한 채 있는 세입자 자기 집도 뭐, 다른 데 있고. 임대를 주고 자기도 임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냐 이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세금도 이제 믹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5월 9일까지 매도 매수자들이 지금 어쨌든 막 열심히 지금 뭐 집도 살려고 하고 팔려고들 하는데 이 안에서 세금이 가장 큰 이슈고 이 세금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다음에 시행령 바뀌면 그때 꼭 좀 상담을 받고 무언가 처리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